진짜 너무 비슷해요. 동기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도 참여 네트워크나 이거 다 끊었죠. 동네에서도 뭐 다 끊었어요. 요새 좀 돈이 많이 남습니다. 나는 회비는 돼요. 나도 회비 돼요. 그래서 차마 그것까지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참여 네트워크 하면은 사실 정리하죠. 지금도 동네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옛날 참여당했던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고 뭐 헤어질 때는 그냥 짠하고 뭐 그런 사이죠. 꼭 여러분들 저는 시골 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조그마한 초등학교예요. 조그마한 대도시 초등학교 아직 커가지고 그런 감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한 기분. 초등학교에서 동창들 만나면 되게 정답고 좀 이 대학교나 고등학교 동창회 다른 맛이 있거든요. 네.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동아리가 많이 있었는데 참여 네트워크는 초등학교 동창회 기분. 나쁘게 말하면 참여당 강강들이네. 하여간 그런 심정이 있어요. 심정이 있고 또 노학래 대표가 강력하게 또 지도위원을 모자를 씌워줘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야지 또 뭐 그런 상황이고요. 저 들어서 알겠지만은 저도 이 의원처럼 현실 정치에서는 떠나 있고 떠나긴 했었죠. 몇 년 됐죠. 첫째는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힘이 풀린데 사실은 한참 활동하고 계시고 정치의 뜻도 있고 막 활동하실 분들한테 정치 왜 안 했냐 뭘 했냐 꼭 다 늙어 빠진 뒷방 노인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참고 삼아서. 근데 저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게 첫째는 제 개인적 역량 부족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주가 몇 가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특별한 재주가. 그런데 여기서 그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제 역량 부족이고 두 번째는 내 가정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딱 하나네요. 앞으로 20년 동안 활동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10년 봤어요. 10년. 내가 내 의지로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연령이 이제 목숨만 살아있고 걸어다니는 그런 활동 연령이 아니죠. 내 활동 연령을 앞으로 10년, 10여 년 플러스 알파로 봅니다. 보고 그렇다면은 이게 인구 통계적으로 그런 거죠. 앞으로 뭘 해야 될 거냐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기존의 일을 계속 해오더라면은 그걸 가야죠. 내가 무슨 정치를 맹렬하게 해서 배치를 달고 있거나 한다고 계속 가야죠. 또는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한다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미 나는 참 낯선 직업인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참담한 실패를 했고 내가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알았었는데 그 길을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런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새로운 길을 그렇다면은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개인적으로 신학을 택했어요. 그것은 저는 신학을 하게 된 백그라운드는 집안에 없고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동경의 대상 중에 하나 있어요. 네, 난 카톨릭 신부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고 기회가 돼서 이게 우리 카톨릭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느님이 준 섭리구나 생각하고 너는 이걸 해라 하기 위해서 그 정치 길로 갔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보겠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대로 해서 만약 그게 성공했더라면 지금 신앙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대해서 이제 뭐 이런 뭐 얘기를 할 때 그러는데 저는 정치를 그 현실 정치라는 그 협의의 정치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번 8월에 들국가의 합의 신념의 사나이야. 저번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했었죠. 그분의 그 어록 중에 그게 있어요. 유명한 어록 중인데 그분은 정치 참여를 권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제들이나 성직자들한테 정치 참여해라. 해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거다. 근데 그분의 정치는 광의 정치입니다. 그분 정치를 정의하는 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랑이다. 정치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뭐 사회 구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 주면서 값싼 통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중요한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고 좁은 의미 이웃 사랑이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면 정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요새 말하는 복지를 넓힌다든지 해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가진 사람의 그 남는 것을 좀 달라고 해야지 뭐 남지 않는 거 달라가면 안 되겠죠. 남는 거죠. 나누어 먹자. 기분 좋게 그것도. 기분 좋게 해줘야 가진 사람이 주잖아요. 아무 내가 많이 가졌어도 기분 나쁘면 안 줍니다. 기분 좋게 나누어 먹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광의의 정치라고 나는 전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런 원리가 있어요. 정치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아마 그것은 이광재 지도에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여기 온 것도 정치고요. 여기 온 것도 사실 정치죠. 우리가 협의의 정치는 정당에 들어가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돼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직업. 그걸 이제 협의의 정치라고 한다면은 현실 정치로 한다면은 광의의 정치는 꼭 그 코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 자체가 정치가 아니겠는가. 그럼 그런 의미의 정치는 계속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옛날 얘기 하세요. 서대문 얘기 하다가. 예, 그 아까 지우보다 2개 남았다고 했잖아요. 음악하고 건방지게 음악이 마지막 2번째 남았던 이유는 우리가 노래깨나 한다고 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음악을 하려고 보니까 조그마한 카페에서 통기 틀어들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나름대로 대단한 전문적 음악의 지식을 갖지 않으면 대중 앞에 노래 못 부르는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저렇게 음악을 할 수 있을까? 포기를 한 거죠. 불가능하다. 그냥 음악은 즐기자. 내가 음악을 통해서 남한테 봉사하거나 음악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조그만 카페에 들어가거리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하나뿐이 없어서 신학이 왔고요. 하나도 지금 그러고 목회할 거냐,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고요. 그런 아까 그런 질문들, 그 다음에 피난처로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공부처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제가 대학을 7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 74년도는 긴급조치가 떨어지고 가장 살벌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감옥에 가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돼서 뭐 공부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학교가 되려고 평생 공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집을 쉬운 게 없어요. 보니까. 근데 정말 공부가 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장학금을 못하면 내려가야 하거든요. 죽으라고 안 내려가려고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이병헌 씨도 얘기하지만 정치를 비하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정치야말로 사회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정치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어떤 정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정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 정치에 대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디자인하는 일이니까요. 이 정치가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능력이 없다. 내가 유시민 같은 사람 보면 미안한 거예요. 옆에서 좀 똑똑한 놈들이 있어서 좀 잘 만들고 키워서 정치에 큰 들보를 써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시민 빨대 꽂고 빨대를 빨아먹고 있는 정도뿐이 안 돼버리니 미안해서 더 이상 그 짓은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데 정치의 본래적 의미보다는 지금 한국의 현실 정치, 왜곡된 정치 속에서의 정치를 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정치와 함께 물론 정치인들 책임이지만 결코 유권자의 환경이나 정치 환경을 좀 바람직하게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도 거기에 병들어가면서 다시 무너지고 있는 저희들이 그 2004년 저희 열린우리당을 만들어가면서 사회경선을 하면서 이런 과정이 한 4년 지나니까 이제 거의 국민경선에 어떤 돈 정치가 돼버리고 돈 없으면 선거를 못 하는 이런 과정으로 오는 과정 보면서 가장 나쁜 사람은 정치인이지만 정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러다 보니 정말 정치를 통해서 뭔가 꿈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통의 독심과 보통의 준비를 갖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물적, 어떤 조직적 이런 부분들이 한계에 미치고 정치 환경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면서 결국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참 안타깝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좀 힘을 키워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마이너스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또 정치를 나로서는 내가 정치하기는 한계가 온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하려면 다 기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쥐가 뭐라고 뭐 정치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뭐 쥐가 뭐 정치한다고 했더니 사람들한테 동의받고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자체도 참 건방지고 시건방지게 되면서 그냥 조용히 자리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하나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참여당은 우리 들어가서 충분히 협의가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꼴이 됐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고요. 그 당시에 항상 서로가 나눴던 그 동지의 사랑 지금도 항상 감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역에 내려가면 그래도 유일하게 아무래도 그들 걱정해주는 건 사회당 때 시거든요. 작지만 참 재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북은 지방선거 있을 때는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그거 갖고 열대병이 탁 타고 다니면서 전라북도를 누비면서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장날이면 장날마다 지라시 들고 다니면서 참 재밌었어요. 재밌게 선거를 했죠. 그때 우리 당원들도 정치라는 게 이게 재밌는 거구나. 재밌게 했어요. 즐겁게. 항상 마당 웃음바다가 됐고 뭐 전라북도에 있는 5.1장 안 찾아다니는 데가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 재밌는 정치를 저희 앞에서 끌고 가야 책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성급함과 어떤 당위에만 얽매이면서 갔던 것이 좋은 정치적 기반에서 국민참여당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통치
아무리 중요한 일 하시구만. 그게 큰일 하신 거예요, 큰일. 안 저는요 그랬으면 지금 정치 얘기하면은 이제 선거를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정치가 제일 중요해요. 인간 사회의 생활을 화끈하게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정치의 정치 권력이잖아요. 나쁜 히틀러처럼 나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좋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데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현실 정치는 안 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캄보디아 갔다 와서 이제 그 책 마무리 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이제 목도했죠, 목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여당 동지들이 옛날 어느 당으로 나간다면은 저는 지원하고 싶어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새누리당으로 간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내가 그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수단을 잡아야 일을 하겠구나. 그것 때문에 갔다 하면은 가라. 이번에 뭐 참여당 하신 분들이 민주당 가서 또 됐잖아요. 나는 진짜 박수 칩니다. 뭐 거기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민주당 가서 된 사람이 꽤 되잖아요. 뭐 정의당 가서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무소속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여 새누리당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 선거 때 보니까 프랑카드를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열심히 뛰는 사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부럽더라고요. 나도 선거를 약간 해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정열이 있구나. 정열이 세상을 바꾸고 싶고 아름답게 해보고 싶은 정열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요. 돈 들고 가족 고통시키고 고통 주고 많은 피해를 주는데 또 불구하고 꼭 당선돼야 될 것처럼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저런 사람들의 진정성만 모아줘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저는 통합진보당하고 사이가 나빠졌지만 그래서 뭐 헤어졌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통합진보당이들하고는 만나면 참 반갑게 지내요. 우리 도봉구에 통합진보당 세력이 강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도봉동이. 내가 걔네들이 실정을 다 알아요. 생활을. 누구는 어떻고 누구 다 어렵지만 다 아는데 부총장 후보 나오고 시의원 나오고 기초원 나오고 꽤 많은 후보를 냈어요. 물론 자기들 중앙당의 전략상 했겠지만서도 그래 내가 어떤 면 짠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와라. 그래서 한때 동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 후보들 다 모아가지고 그 참모들까지 세게 소주 한잔 샀어요. 좋아하더만. 부모끼리 싸워도 자식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부모가 이혼해도 자식들끼리는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것도 뭐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부모끼리 이혼하고 부모끼리는 어른들끼리는 싸우더라도 새끼들끼리는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모 죽으면 또 올라가고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짠한 생각이 들어서 쟤들 참 무서운 놈들이다 하는 생각. 그런데 생각보다 표가 너무 안 나왔어. 표가 너무 안 나왔어. 표가 진짜 안 나왔어. 표가.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민심이라는 게 무섭구나. 진짜 무섭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떨어질 줄 알았지만은 객관적으로 그래도 2편 몇백 편 얻을 거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100표도 안 나와서 100표도 안 나오는 기초 후보 있더라고요. 내가 일부를 봤어요. 선거에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참고 선물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중에도 이제 정치를 해야 될 거고 할 사람도 있고 뜻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좋은 정치인을 밀어주는 것도 정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보면 선거구제 개편에 의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어떻게 기회를 이룰 것인가 이런 얘기 보면서 어떤 생각나는 게 그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불렀죠. 갑자기 국회의원 150명의 열리로 국회의원을 갑자기 불렀어요. 청와대.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잡고 아주 생생합니다. 인간 노무현이가 한국 정치에서 끊임없이 바랐던 것은 지역주의 극복이었다. 그리고 한국 정치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정치적 제1과제는 지역주의 극복이다. 나는 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이 선거구제 개편에 의해서 제1당인 제1야당의 한나라당이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박근혜가 여기에서 동의해 준다라면 대통령 임기도 단축할 수 있고 아니면 소위 내각의 추천권도 모두 던져줄 수 있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다 이루는 사람이 대통령이 가장 치열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자기 임기까지도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개혁당 출신들 모여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소위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정치 강연들을 조직하면서 우리가 정말 대통령의 충심과 함께 소위 지역구도 개편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내지 이 정치 이 부분이 없으면 한국 정치 전체 한 발도 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참 전국적으로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소위 우리 당 내에서 이제 무슨 한나라당과의 연정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붙여 있어 결국 대통령 포기하고 희소공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연정 대연정이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적 힘으로 실어서 실현했더라면 오늘 한국 정치에 여기까지 안 왔을 건데 참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한국 정치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모든 걸 던지면서 살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하고요. 나는 그때 있었던 운동의 선배, 소위 운동의 선배고 정치의 선배였던 여성당의 지도부들한테 대단히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인데 설사 그 제의를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받고 소위 한나라당이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공세를 타고 국민들에게 소위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어떤 폐단인 지역을 근거로 한 소위 패권주의에 의한 양당의 구조가 결국 한국 정치를 만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갔었더라면 그때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고도 한국 정치의 맹점이 지역의 패권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국민들이 그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힘들이 몇 년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정치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라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안철수 같은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철수가 국민에 대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안철수를 위해서 3구조를 만들어낸다면 한국의 정치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전북에 살던 사람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위 민주당의 패권에 의한 독점에 의한 지역의 폐단을 몸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왔을 때도 이 소위 2002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1990년 초반부터 저희들 시민사회 운동들이 끊임없이 토론했던 것이 시민사회 세력의 정치 세력화였어요.
상황을 토론하면서 정치는 정말 중요하고 이제 보다 깨끗하고 보다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가야 한다라고 토론을 따르고 누구든지 거기에 가야 한다라고 결론은 나는데 선거 때가 되면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고민했던 게 이제 내가 뭔 일을 하지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가? 민주당의 독점적 구조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뿐이 없겠다 해서 지방자치 개혁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사회 영역당 한 32명을 후보로 만들어서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정치한다는 생각도 안 했고 정치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고 후보를 내보내놓았죠. 32명을 내보냈는데 8명이 된 거예요. 군산 2명, 익산 2명, 전주 3명, 부안 1명. 저는 16명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사람이 깨끗하니까 상품이 좋으니까. 그때도 지금보다 더한 돈 선거였어요. 심지어 군에서의 선거는 거의 몇 억씩 군의원들이 왜 그런 돈을 쓰는 건지 몇 억이 아니면 선거를 치르죠. 이런 구조였었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신문들은 아주 계속 특기를 했죠. 민주당 이래 민주당과 비교할 수 있는 제1야당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나라당 이런 사람 한두 명 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랬지 민주당 거의 99% 독점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좌절했었는데 그 8명조차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다시 민주당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어떤 선반 민주당의 이제 노무현 일병 구하기 해가지고 8월 달인가 이 YMCA 모이면서 정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90년대 초부터 저희들은 그 토론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당 얘기가 나왔었고 정당에 있을 때 이제 지역정당이라는 얘기들이 지방자치연대라는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정당이 필요하고 민주당 갖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게 그 논지였어요.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반대했어요. 오늘 한 12를 관통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역사에 배반하는 것이다. 전략적 정당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했지 전술적 정당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파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후배들이 찾아왔더라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당 만들 기회가 없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전략적 정당으로 가는 것이지 반영하지 말고 정당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국민정당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삼국지 개편을 통한 개혁 정치가 이게 바탕됐다라면 한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알았을 건데 그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참모들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청와대 가서 참모 그런 정치에만 있어. 주변에 종합정당 참모들 나는 정치에 문외한데 사실. 저 언론부에 있었으면 저 경제부 기자만 20년 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는 한도 안 해봤어요. 제가 청와대 갈 때도 정체 홍보로 갔지 정치 홍보로 갔고 일종의 테크노크래트죠. 대통령이 큰 아젠다를 던지면은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기만 지금 수천만 들고 있는데 그때는 쳐다보고 사람들 무슨 매직에 걸렸으냐면은 대통령이 저기 던졌을 때 뭔가 있을 거다. 뭔가 큰 수가 뒤에 있을 거다. 이런 묘한 기대감 같은 걸 알지 두려움 같은 걸 알지. 내가 느낌으로는 뭔가 있을 거다. 뭐가 있으면 뭐 없기는 그 양반이 숨겨놓고 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죠. 나는 그래서 그런 정치 현안이 나오면은 일단 용어를 몰라서 얘기 못해요. 토론을 하면 무슨 용어가 있지. 그 동네만 쓰는 용어가 있더만요. 나는 용어를 모르니까 듣기만 했죠. 정치 현안이 나오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내가 정치를 얘기하면은 난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이제 청와대도 사실 광의 정치잖아요. 정치거든요. 내가 청와대 수석 갈 때 이미 네이버에는 정치 분류를 하더라고요. 직업 분류를.
하지만 정당했을 때는 당연히 정치고 가장 난감한 게 한미 FTA예요. 한미 FTA 내가 홍보했잖아요. 홍보해서 나 지금도 그 정책은 잘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진짜 잘한 정책. 진짜 잘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국민 참여당 가서 2기 출범하면서 대비를 했어요. 그럼 민주노동당하고 그 통합을 앞두고 나서 우리는 한미 FTA를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론으로. 이거 얼마나 난감해요. 나는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명박식 한미 FTA가 아니고 노무현식 한미 FTA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길어지는데 이거 참 난감하대요. 통합진보당 되니까 더 난감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나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더만요. 좀 뻔뻔해야 되고 좀 불량케 있어야 되는데 당신보다 그런 거 못한다. 그건 미안해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한미 FTA가 우리 통합진보당에서 한미 FTA 반대한 것은 나 이해를 해요. 완전히 FTA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가 한미 FTA 반대 프랭카드 들고 미 대사관 갔잖아요. X입니다. X가. 이미 현실화돼 있고 이걸 빠꾸될 수 없는 정책인지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정책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미 FTA는요. 굉장히 필연적인 정책이에요. 그때 얘기할 때 못하는 사람이 몇 개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변수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지식인들이. 비겁합니다. 그때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은요. 뭣도 모르고 왜 미국하고 FTA를 먼저 하냐. 중국하고 먼저 하지. 내가 만났어요. 실제로. 선배예요. 형님 중국하고 FTA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얘기했어요. 중국하고 FTA를 하면은 지금 중국하고 FTA 안 해도 지금 중국 상품 때문에 중국 공산품, 경상품 때문에 우리나라 척도화되고 있는데 무관세를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 농업 다 죽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건요. 태평양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신선 채소가 못 와요. 견과류밖에 못 옵니다. 만약에 중국하고 FTA가 되면은 산동반도에서 아침에 심은 채소가 저녁에 서울에 와요. 제주도보다 먼저 옵니다. 그럼 그 중국 해안에서 양식되는 수산물이 엄청 싸요. 들어오면 우리나라 수산업자는 다 망합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노동지감적 중소기업 제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직군도 날린데?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은 중국이 FTA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강제와 막 윽박 지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 없냐? 1년에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작년에 600억 흑자를 냈잖아요. 600억 달러. 그리고 중국은 한국 없이는 살 수 있어요. 한국하고 교육 안 해도 중국은 사는 아무 시간 없어요. 한국은 중국하고 교육 끊기면 죽습니다. 지금 교역량이 미국을 많이 앞질렀어요. 그 상황에서 한중 FTA는 이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한미 FTA를 먼저 해서 내성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발전을 못해요. 외교적 문제가 되니까. 내 수석할 때도 중국에서 계속 그 에이펙 회의가 거기 있었어요. 하노이에 있었을 때 한중 정상회담의 아젠다로 한중 FTA를 넣자는데 대통령이 내일 지시하더라고. 김현중 FTA 부부장한테 빼라. 상무장관인데 낮춰라. 다음 정권을 넘겨라. 그냥 가능만 늦추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감당을 못합니다. 저기 중국은. 늦춰야 돼요. 그런 상황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ISD 조항 가지고 그러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멕시코에 나이스 걸린 건요. 멕시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협상하는데 하나를 두 개를 넣기 위해서 하나를 줘야지. 하나도 안 주고 어떻게 우리가 두 개를 먹어요? 내가 그래서 그 진보 쪽에 사람들하고 지금도 얘기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개항 이후에 강대국하고 통상협상을 해서
불평등 협상을 안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한미 FTA는 미국이 불평등방 협상을 했다고 바꿔잡았다 이거야. 그런 일 있었어요? 미국이 오바마가 우리가 손해봤다. 이 협상 보니까 우리가 손해된 협상, 한국이 절대적 이익이가 우리는 손해봤다. 바꿔하자. 그럼 바꿔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협상을 잘한 거예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대비한 거예요. 강정마을 때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죠. 근데 그건 프로세스가 다르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주민 동의 없이 하다 그랬는데 강정마을 이런 거 안 했으면은 지금 뭐 또 용산기지 그걸 평택을 못 가져옵니다. 미국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 그럼 북핵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럼 한미 FTA에서도 개성공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부시가 아들 부시가 저희 집권 말기에 대통령을 화끈하게 밀어줬잖아요. 기록 보십시오. 화끈하게 밀어줬어요. 그걸 왜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런 게 내가 볼 때 해줬어요. 강정마을. 그리고 강정마을의 그 군사기지 이제 프로세스가 잘못됐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일본이 군비 질감을 하고 중국이 항공모함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럼 남한은 뭐예요? 그 논리를 그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한국은 교역량이 세계 10위권인데 그걸로 많은 배가 지나다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일본이 지켜줍니까? 중국이 지켜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 기지를 다 없애라. 근데 미군 기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못 없애지. 평택으로 몰아줄게 가라. 한 거잖아요.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미군 철수는 안 해도 된다할 정도로 사안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참 안타깝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래서 한미 FTA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평가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일종의 진영 논리,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해요, 우리나라에. 뭐 이 정치 발전 과정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운동권 세력 중에는 저는 미국을 두둔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론적으로 그러는 거지. 반미 감정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잘못된 겁니다. 중국 더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 엄청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활용해야죠. 노무현처럼. 그게 균형인 거잖아요. 그게 균형인 거예요. 중국과 미국을 균형하게 관리하는 게. 중국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가 온다 그랬을 때 인권 대통령이니까 비자를 줘야 되잖아요. 입국 허가해줘야지. 못했어요. 왜 못했겠어요? 중국 때문에 못한 거예요. 중국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완전 우리는 교육이 끝나는데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요. 2002년에 네이버 한번 보십시오. 마늘 파동 있어요. 마늘 파동. 우리나라가 중국 마늘을 안 사줬어요. 가격도 얼마 안 돼요. 양도. 마늘을 안 사줬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그 마늘 산지에서 데모가 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마늘을 사라. 한국 정부한테 마늘 사라. 그때 김정일 대통령 때입니다. 안 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마늘이 풍년이었거든. 마늘가격이 폭락하거든. 안 사? 그래. 그때 뭔 조치를 취하지 아세요? 즉각적으로 LG엔터폰과 삼성엔터폰을 수입 금지시켰어요. 즉각적으로 중국이. 그러면 그래도 말 안 들어? 뭐 하겠습니까? 현대자동차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보다도 무시가 될 거야. 미국은 논리라도 있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IS 조항도, 그러니까 IS 조항에 독수 조항이 분명한데 그걸 최소한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ISD 협상에서 한국만큼 미국하고 잘할 데가 없습니다. ISD 조항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이제
FTA를 할 때 한국 기업체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정부가 그 비합법적으로 잘못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보상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상받죠? 삼성전자가 사천에다가 엄청난 그 투자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 불합리한 제조 조치를 가해요. 그럼 삼성전자 어떻게 그냥 두손 들여야 되나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관계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요새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정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AIIB라는 은행이 생기잖아요. 아시아 지역 인프라 은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국 세계 주요 금융기관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IMF, 국제통화기금하고 그 세계은행. 그리고 ADB는 미국이 대주주지만은 운영권을 일본한테 줬어요. 일본한테. 그래서 일본 사람이 계속 총재를 하죠. 필리핀인 ADB는. 중국 막 커오는데 G2로 컸는데 중국이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중국 주도의 은행을 지금 만들잖아요. 중국 주도의 은행. 그게 AIIB예요. AIIB. 그러니까 상해에 나가 지금 해서 한다는데 중국이 한국부터 들어와라. 미국은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일본도 반대한 거예요. 왜냐? ADB가 있기 때문에. 호주가 헷갈리더만. 호주는 이번 뉴스 보니까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한국이 지금 아주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을 거라고요. 반대한다. 중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 몰라요. 그리고 찬성한다. 미국이 어떤 보복을 취할지 몰라요. 미국은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하지 말으라고. 거기 들어가지 마라. 한국이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미국이. 뉴스 한번 보십시오. 그 뉴스 잘 보여줘. 그런데 중국은 들어와라 이거야. 들어와라. 최경환 부총리가 신중히 검토해본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미 FTA가 나왔고 강경말이 나온 겁니다. 내가 알기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힘이 팡팡이 커졌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지금 할 건가. 그게 지금 작년에 중국 대중국 흑자가 600억 달러고 미국에서 한 200~300억 달러 났나요? 그럼 일본한테 왕창 적자나고. 그래서 중국이 문을 닫아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요. 중국이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발동을 안 하죠. 자기 흑자도 내고 그러니까. 그럼 저게 수년 내에 오르라는 거예요. 다들 통상 전문가들. 수년 내에 중국이 한번 일을 벌일 거다. 근데 우리나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친중국적이에요. 미국이 싫어서 그랬겠지, 미국이 싫어서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진보 운동을 하는 것과 이 정권 운영하는 건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더라.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막 씹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도 이라크 파병 가지고 그래요. 이라크 파병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보 진영에서는 최고로 잘못된 정책을 하잖아요. 경향신문 사설도 그렇고. 특히 경향. 왜냐? 전투병 10,000명을 일개 사단을 파병하라고 요청했잖아요. 대통령이 안 했잖아요. 이걸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는 못하고 밑으로 어쩌고 뿌리다가 비전투병 3,00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파병 안 할 수가 있어요? 국가를 운영 안 하겠다는 게 이거예요. 그 국가 운영, 미국이 수습무다는 죽어요. 경제 다 죽습니다. 안보 죽고. 그러니까 그때 북핵 문제 있었고. 그런데 전투병 10,000명을 달라는 걸 비전투병 3,000명을 준 거에 대해서 이게 엄청나게 잘한 외교 정책을 가지고 지금도 그 말이에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뭔 얘기를 들었냐면요. 세종대왕의 지성 외교를, 지성 4대주의 정책이죠. 4대주의 정책. 4대주의 외교가 세종이 했잖아요. 4대주의도 그냥 4대주의가 아니고 지성 4대. 그래갖고 그때 그 동북아 비서관한테 그걸 세종의 대중 외교 정책을 연구해서 발표하라고 했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때 조선에서 세종이 중국을 대한 것은 서울이 워싱턴을 대한 것과 똑같아요.
역학관계상 그때 세종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종에 그 충성심 떠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피를 진상해라 이게. 그 당시에 중국이 조선에다가 명령을 했어요. 만피를 진상해라. 세종이 딱 이렇게 그 신하들 데려놓고 토론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가. 전쟁하고 붙자. 그러고 일부는 그래서 죽여야 된다. 얼마나 현실론과 이상론과 싸웠겠어요. 근데 세종의 결론은 뭐냐? 죽어라. 그때 만필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규모나 군사 규모를 봤을 때 만필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만필을 가져가 우리나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그게. 그냥 농업 구조로 보면은. 근데 그때 그 세종이 만주백관 의견을 듣고 나서 이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만필을 보내라. 어명이다.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가장 좋은 말을 보내라. 만필을 보내면서. 그게 세종 외교예요. 그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냅니다. 나눠서 보내요. 은행 대출 같은 분할 상환하는 거죠. 백들이 보냅니다. 보내는데 중국 그 정부에서 보고 됐다. 이제 충성심을 인정받은 거예요. 됐다. 그만해라. 그러자 안 보냈다는 거예요. 세종은 그걸 깨뜨려 본 거지. 저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다. 말 안 들으면 처벌이라고. 그럼 들은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의 그 핵협상이나 FTA 협상이나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영 논리가 우리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못해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해야 돼요. 또 하나 툭하지 말고 진영 논리가 얼마나 웃기는 논리냐면은 지금 다 웃기는 게 내가 홍보수를 뭘 한지 아십니까? KBS 수신료 인상 정책을 했어요. 근데 정윤주 사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 줄 아세요? 대통령 전용기 도입하자는 거. KBS 수신료를 현실을 해야 하는 대신 광고하지 마라. 그럼 기업들한테 군수하지 말아라. 정정당당하게 운영해라는 거예요. 공영방송 탑재해라. 그리고 수신료를 인상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라당이 길길이 반대했잖아. 안 됐잖아요. 그러니 정권이 바뀌었어요. 한나라당이 올리라니까 민주당이 길길이 반대해요. 안 되잖아요. 뭔 논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또 그렇게 되잖아. 이건 전용기, 그 대통령 전용기도 그래요. 지금 전용기가 쩌간해가지고 평양이나 일본이나 중국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은 전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뭐 한국 멀다고 가잖아요. 또 가대? 맞들였다. 근데 하여간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전용기를 사서 대통령 쓰고 총리도 쓰고 국무위원들 쓰고 뭐 국회의원들도 뭐 의원회의할 때 쓰고 막 하잖아 이거야. 대통령 생각 그거예요. 대통령을 쓰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인 비행기를 쓰자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라당이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대통령 전용기냐고 했어요. 또 한나라당 이명박이가 또 돼서 전용기 하자고 했잖아요. 야 민주당이 뭔 얘기냐.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대통령 전용기냐. 그럼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를 못해요. 우리 이명박 수석이 FTA 얘기하니까 아마 그 고민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랬던 거의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중국의 흑자가 대중 흑자가 1억 한 5천만 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하루에 1억 5천만 불 그래서 1년에 한 500억 그 500억 가지고 일본 적자 한 200억 메꾸고 뭐 그러면서 10년 동안 흑자로 왔어요.
지금 중국의 한국의 기술이 거의 8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고 거의 따라오고 있는데 만일 중국과 똔똔이 돼버리면 우리는 마이너스 국가로 이제 급락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결국 멕시코의 실패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멕시코하고 다르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적인 기술적 부분들을 섭렵해가면서 중국이 기술적으로 앞서지 않으면 중국과 이제 중국 기술이 따라오는 순간 한국은 급락하면서 경기가 몰락하는 과정으로 갈 건데 어떨 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감하게 5년 7년을 바라보면서 그 후에는 위기를 바라보면서 했던 건데 그렇지만 그 소위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래 뭐 이런 소위 신자본주의 소위 요새 그 세계 독점 자본주의에 갖는 이 금융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소위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금융업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정치 공약에서 나온 거죠. 객관적 여건이 여러 가지로 봐서 불가능한 거겠죠. 금융이라는 게 사망도 될 수는 없잖아요. 실물이 뒷받침돼주거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그 특수한 그 여건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거지. 한국이 그 동부가 금융허브가 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하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중국 그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요. 나는 그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와병에 있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그 승계를 받을 때 나쁜 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했어요. 야, 뭐 아버지 잘 만나서 회장 되네. 뭐 저거 삼성 그룹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이건희 회장한테 딱 한 수 적은 게 소니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소니 TV를 눌렀잖아요. 콜 납작이 있잖아요. 소니 하면은 집에 소니 뭐 하나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그럴 정도로 소니가 세계를 제패한 그 가전 제품인데 삼성이 어찌됐든 간에 그걸 눌러버렸어요. 아, 야, 진짜 이거 뭐 있구나. 난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핸드폰 그렇고. 그런데요, 요새 뭐 나 뉴스 봤겠지만은 삼성 핸드폰이 5년 못 갈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5년 못 가. 왜냐면 소니가 한국한테 죽었는데 한국인들 중국한테 안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중국이 더 똑똑한데. 그리고 자동차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현대자동차가 그 한전 본사 10조 원에 산 거 그걸로 현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남을 10조에 사면은 그 건물 지으려면은 3, 40조 들어갑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인프라 깔려면은 그 돈 갖고 기술 개발해야지. 중국이 따라오는데 거기다 FTA까지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미 경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유화했잖아요.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약물이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초호화학물인 게 중국 수출해가지고 모든 원료 제품이 석유화학이잖아요. 수출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중국이 자금해버린 거예요. 안 팔려. 석유화학 X됐죠. 또 현대중공 주가가 박살났잖아요. 조선업.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산업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전략이 중후장대 산업이었잖아요. 무겁고 크고 두껍고 한 그런 걸로 산업을 일으켰는데 중후장대 산업이 다 하나씩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중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된다 이게요. 그게 기술 서비스, 일반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 범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중국이 있는데 중국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외교상. 저는 그래서 한미 FTA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굉장히 잘한 정책이고 앞으로 평가되려고 두고 보십시오. 근데 이명박 때 많이 양보했어요, 사실은. 자동차 같은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한참 이념 논쟁이 일어날 때 진보 진영에서 존경하는 조국 교수도 한미FTA를 찬성했잖아요. 책에 나와요. 어연하고 쓴 진보 집권 플랜이 나옵니다.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를 도와주지 않았지만은 아주 보수적인 경제학자 서울대 이준구 교수라고 있어요. 4대강 반대했던 사람, 종합토지세 찬성했던 사람. 종합토지세가 막 싸울 때 이준구 교수가 A4용지 40회 가량의 페이퍼를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종부세는 너무너무 잘한 정책이다. 대통령한테 누가 그걸 보고 하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누구냐 도대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노무현하고. 이준구 교수. 그리고 또 이명박 때는 우라 반대하고 4대강 반대도 유명해졌죠. 그 사람 굉장히 보수라기 보니까 중도라. 하여간 양심적인 경제학자예요. 우리나라가 내세울 만한 경제학 중에 하나인데 그분 한미FTA 찬성했어요. 자기 홈페이지다가. 근데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는 이걸 예스가 노가만 생각하지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뭘 안 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집중하지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정치를 못한다. 그래서 정치하반. 그래서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9명이어야 돼요. 무식해서. 뭐 노래 한 자리 하고 이광철 우리 사무장님은 노래 하나 하세요. 자네가 먼저 하시게. 뭐야. 저는 노래 2번 들었어요. 예? 노래 제가 2번 들었나요? 그래서 2009년도에 싸우기 더비사에서 한번 모악산에서 한번 듣고 어느 자리에서 듣고 진짜 노래 잘해요. 하자마자 잘하시네요. 상당히 큰 무대에서 노래 불렀던 놈이에요. 그래요. 아마도 그래요. 뭔 노래를 할까요? 금광산? 금강산에 그 남궁과 선녀 노래죠. 금강산에. 북쪽에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인민가수라는 아주 나이 드신 분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는 사실 그러니까 이광우 선생이라고 사랑을 하려면 죽도록 가라는 시를 썼던 그 오송의 사건 이광우 선생 그분한테 노래를 이광우. 예, 이광우 선생이라 그 오송의 사건이 군산 제일 고등학교 선생들 4.19 때 소나무 밑에 앉아서 5명이 4.19 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책하고 있는 그래서 5명이 소나무 밑에서 오송의 사건이 됐다. 불러볼게요. 오래간만에 저도 그러네.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거죠. 오수로대로 간다. 그 누가 가져갔나.
말이나 전해다오 진여로 옷을 입고 울면서 보낸다오 이를 보이하여 오광리 나는 못 가오. 마지막 옥황이 나는 못 가오라는 거예요. 가야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내용이 한뚝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가사가 다가오더라고요. 네. 이런 어떻게 노래 가서 한번 못하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도 가사는 이병훈 선생님 뭐 제주 하나잖아. 뭐 끼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북콘서트 주로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세상이니까 선물하지. 그 자기 의사를, 자기 감정을 이게 표출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뭐 글을 쓴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특히 이제 음악 미술이 그런 거죠. 자기가 울적할 때 울적함 풀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뭐 이 기쁠 때 기쁜 노래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그런다며요. 반드시 악기를 하나 이상 해야만 된다더라고요. 대학 들어갈 때도 면접할 때 너 무슨 악기 할 줄 알아? 그러면 최소 피아노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굉장히 큰 강점이라더라고요. 운동 뭐 해? 그러면 뭐 수영, 뭐 축구 하나를 최소한 하나를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우리는 뭐 중학교 입시까지 했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니라고 입시 공부했어요. 그러니 뭐 그때는 뭐 음악미술 할 계기도 아니고 별로 천부적인 끼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강수 이렇게 노래를 하시고